포항에 거주 중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곳에 보내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곳만큼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정말 잘했다 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으며 주변 사람들이 이혼한 걸 축하해주는 것인지 어이가 없으시죠? 당사자인 저는 오죽할까요? 그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겠다며 용을 써왔다니 결혼 생활 동안 낭비된 제 인생이 아까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엄마, 아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안 돼, 가지마, 안 돼. 나도 데리고 가. 왜 나만 혼자 두고 가는 건데?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혼자 살아? 아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봉변을 당하느냐고. 저 어린 것 저거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누가 인과 아니랄까봐 어떻게 된 게 한날 한시에 가네. 아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할 거야. 저희 부모님은 항공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0대였던 그때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부모님과의 이별 이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성인도 아니었고 고작 중학생이던 아이가 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저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살아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지극히 평범하게 누렸을 것들이 제게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혜정이 말이에요. 동서랑 서방님 사망보험금도 걔가 성년이 돼야 나온다는데 인문계 가게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공고나 상고 보내서 빨리 독립하게 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 학비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조카 대학 등록금까지 충당되겠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큰엄마와 큰아빠가 저를 두고 얘기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아유, 나도 다 생각하고 있었어, 이 여자야. 나라고 뭐 알았어? 그거 보험금 중도 해지도 안 되는 그거. 괜히 우리가 헛물 켠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내 새끼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는 것도 하루하루 쪼들려 죽겠는데 뭘. 아유, 일단은 내가 기숙사 되는 학교로 해서 그 녀석한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함께 살자고 했던 큰오빠와 큰엄마.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내게 흘리는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게 부모님 같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에 안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서웠어요. 알고 보니 큰아빠 부부는 제 앞으로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서 저를 맞는다고 해주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성년이 되어야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저를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더 비참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작 10대인 여자애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기숙사형 고등학교도 돈이 꽤 든다는 걸 알게 된 큰아빠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육시설, 보호시설도 18살이 되면서 떠나야 했어요. 다행히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게 해주었는데 여자애들은 주로 미용기술 아니면 제빵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빵기술에 관심을 끌게 되었죠. 18살에 정착금을 들고 보육원에서 나와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 배운 것과 관련이 있던 베이커리샵에서 가장 오래 일을 했습니다. 또래들처럼 진로 고민이나 공부 고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일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더군요.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맛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일이 참 즐거웠습니다. 성년이 되어 부모님 보험금을 받고
생활은 전보다 여유로워졌지만 나 자신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하던 베이커리숍의 사장님의 조언으로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가서 자격증과 학위를 따냈어요. 그러면서 제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되었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저는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1인 제빵 가게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빵도 가르치고 케이크, 쿠키 주문 제작을 받아 운영했어요. 사업 5년차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시기가 되면서 저는 그때 첫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연애 상대이자 제 인생에 이온이라는 이름을 새긴 남편이 제 인생에 나타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영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규 여성 회원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다 들었는데 여기 계셨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우리 동호회에서 오락부장 담당입니다. 그 사람과 저는 동호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첫 만남부터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경계를 쉽게 허물며 다가오더군요. 어차피 사람 만나려고 가입한 동호회였기에 저도 그 사람이 걸어오는 대화를 반갑게 받아들였어요. 네, 반가워요. 저는 윤혜정이에요. 와, 혜정! 이름 정말 예쁘네요. 역시 미인은 이름까지도 아름답군요. 초반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화려한 말솜씨에 바람둥이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안 가서 모임을 나갈 때면 거리를 두고 적당히 말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모임을 나가면서 차츰 대화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보기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승리욕이 있는지 제가 거리를 둘수록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별로예요? 내가? 저 여기 동호회에서 인기 장난 아니에요. 혜정씨, 진짜 나 놓치면 후회할걸요? 내가 영호님보다 연상인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제가 혜정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혜정씨한테 잘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나랑 만나봐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제게 들이대는 그 사람한테 이끌려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연애한 지 7개월도 안 돼서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지 뭐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 거라고 떠들어대던 말과 달리 저는 친구 중에서 제일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축하와 함께 염려의 말도 하기는 했었어요. 너무 갑자기 하는 결혼이 괜찮을지 걱정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들어서고 나서 제 마음은 굳건해졌어요. 이 결혼은 괜찮은 결혼이다 하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 저는 결혼에 대해 확신이 생겼죠.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신 것인지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상다리가 부서지게 정성껏 음식 준비를 하셨죠. 세상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생길 거라고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생긴 일에 마음도 많이 심란했을 텐데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준 것도 정말 고맙고 그리고 얘기 다 들었어. 어릴 적부터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혜정양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사랑 그대로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봐요. 시어머니 역시 저처럼 부모님 없이 자라온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제 손을 꼭 잡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으니 무슨 일이 있거든 당신한테 기대고 당신한테 어리광도 부리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처음 뵌 시어머니였음에도 어머님 품에 안겨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 라고 평생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었는데 나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님을 보며 그동안 숨겨두었던 어린 제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참을 울었네요.
저는 정말이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에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갈라선 지금도 남편 놈은 괘씸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뭉클할 정도였으니까요. 친구들은 미쳤냐고 했지만 저는 신혼집을 따로 안 하고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가 태어났네, 어? 아가, 내가 네 할머니다. 혜정아, 너무 고생했다. 아이고, 내가 네 덕에 웃는다 웃어. 우리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고맙다, 혜정아.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 집안에는 더더욱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가 돼주시겠다고 했던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는 제 산후조리까지 해주셨어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저는 빠르게 제 사업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게로 운영하는 제 사업 방식은 유행처럼 번져서 1호점, 2호점, 점차 제 사업장이 늘어났었거든요.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서 가게도 확장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고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한 사람,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아유, 월급쟁이 신세가 다 이렇지 뭐.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를 누구 탓을 하겠어? 내가 당신이랑 어머니랑 우리 훈이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도 자기야, 걱정하지 마. 당장 내일부터 다시 다른 회사 면접 자리 알아볼 거야. 남편은 회사 한 군데를 6개월을 넘기지 못했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쪽 시장은 철저히 내가 영업을 한 만큼 일을 따내는 그것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사업으로 벌어온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에 걱정은 없었다만 남편의 자존감이 걱정되었어요. 저런 식으로 한번 잘리고 나면 몇 개월을 방황하는데 그 꼴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30대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을 하기가 어디 쉽겠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빠르죠. 하지만 그 사람 성향상 사업을 했다가는 말아먹기의 십상이었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해서 당신 일 새로 구하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또 일 구하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 안 그래도 사업장 커지는 거 나 혼자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업체들 관리하는 거 그거 당신이 맡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해주면 훨씬 마음도 놓일 것 같아서 그래. 면접 자리 알아보지 말고 당신 하는 일에 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당신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보다는 당신이 사람 상대하는 일 많이 해왔으니까 당신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 그러면 당신이 아예 그쪽을 담당하는 거지. 나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고 당신 스카우트 하는 거야. 알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우리 회사로 들어온 셈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해오던 경험을 살려서 수려한 말솜씨로 거래처 그리고 우리 가맹점 업주님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더욱 잘 되어갔고요.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어서 긴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작은 미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했죠. 왼쪽 팔다리가 특히 마비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옆에서 병간호할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내가 할 거야. 당연히 어머니 옆에서 내가 해드리는 게 맞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봐봐. 다른 사람들한테 어머니 병간호 맡겼다가 어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내가 할래. 내가 어머니 간호하는 게 맞아. 당신한테도 어머님 엄마이지만 나한테도 어머님은 내 엄마야. 내가 할게.
그 당시에 한참 요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제게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간호를 하겠다고 했죠. 사업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리에 있었고 창립 구성원들과 다수의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안 되었어요. 특히 남편은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 일조를 했고 평소 제가 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기에 대표 자리를 넘겨줄 준비를 내심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평소 입버릇처럼 회사 지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기에 지분을 가진 다른 직원들에게 동의도 얻어놓은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말이 어눌해지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오신 시어머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회사 일 손 떼고 엄마랑 우리 훈이랑 온종일 같이 있으려고요. 엄마 핑계대고 나도 쉬려고 하는 거니까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아요. 아셨죠? 훈이 아빠가 저 대신에 회사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들 맨날 저한테 자기도 사장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 일 잘할 거니까 당분간 저 없어도 회사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랑 같이 얼른 몸 회복할 준비하죠. 알았죠? 내가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가 무슨 짐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하루빨리 나을 수 있게 그렇게만 마음먹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한테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저한테 짐이 된 것 같다고 그냥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어떻게든 낫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작스레 저를 떠나버리는 것일까요? 왜 늘 선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왜 우리 곁을 빨리 떠나는 것인지. 제가 병간호에 그렇게 매달렸건만 시어머니는 쓰러지시고 난 뒤 정확히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제 아들도 정신적 지주였던 시어머니를 잃고 한동안 일상으로 복귀가 힘들 정도였어요. 본인은 돌아가시기 전 유언 같은 말로 여한 없이 행복하게 살았노라 하셨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무시길 바라는 욕심을 가졌더랬죠. 신이 있다면 저는 장난이 심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이 채 안 되는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사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려고. 좀 됐어. 한 3년 정도? 헤어질 수 없을 만큼 진지한 사이고. 지금 이게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반년이야. 당신은 슬프지도 않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당신한테만 의미 있는 분 아니야. 나한테는 친어머니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 얘기는 왜 해? 나도 당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얘기한 거야. 원래는 진작에 당신한테 이혼 얘기하려고 했었어. 엄마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당신한테 얘기 못했던 거고. 우리 10년 가까운 세월 같이 살았어.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당신 마음이 나한테서 뜰 수 있다고 치자. 지금 나도 당신한테 열렬히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해. 하지만 이 시기에, 이 상황에 나한테 이혼 요구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그래,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솔직하게 말할게. 너한테 고마운 건 고마운데 나는 당신이 여자로 안 보여. 그리고 당신 같으면 내 앞에서 경영 철학 운운하며 잘난 척하는 여자랑 살고 싶겠어? 당신 아닌 척하면서 나 가르치려 들고 내가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못 느꼈을 것 같아? 나 당신한테 고마운 거 많아. 그래서 당신이랑 좋게 헤어지고 싶어. 우리 구질구질해지지는 말자. 그냥 이혼해줘.
남편은 사랑 운운하며 저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헤어지자더군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고 제가 회사 대표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남자로서 늘 자존심이 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회사 대표고 돈도 더 많으니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저는 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사실 예전부터 눈치가 있었는데 시어머니 병간 후에 언니 몸도 안 좋아서 선뜻 말하기가 어렵더라. 이혼 얘기 나왔다니까 하는 말인데 언니 대표직 물러날 때 새로 뽑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인간 여자친구야. 처음에는 남모르게 조심하더니 1년 넘어가니까 대놓고 오피스 와이프처럼 하더라고. 지금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공공연하게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창립 멤버로 함께했던 친한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사 사정과 더불어서 남편 놈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에요. 아주 가관이더군요. 그 자식은 자기랑 놀아나는 여자를 회사에 끌어들였죠. 20대의 어린 여자아이를 말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을 저는 마지막에 알게 되었나 봅니다. 호랑이가 없으니 여우가 왕노릇을 하는 꼴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 운영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횡령 혐의도 보인다고 말했고요. 아이고,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분 알아요. 여기 1703호 아가씨 남편이라고 했었는데 아유, 이거 참. 더 알아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회사 근처에 살림까지 차려서 동거 상태인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렇게까지 야근할 상황은 아닐 텐데 집에 잘 안 들어온다 했어요. 안 그래도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았는데 남편이 뒤통수를 쳐서 그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상간녀가 보란듯이 당당하게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대표님한테 인사드릴 줄 몰랐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오빠가 이혼 서류 줬다고 들었는데 사모님께서 이혼은 죽어도 싫다고 하신다고. 왜 이혼 안 해주세요? 아직도 사랑하세요? 자존심도 없는 건가? 참 대단한 사랑하고 있나 봐요. 그나저나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에 아이 있고 부인 얼굴도 아는 띠동갑 넘는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르고 싶어요? 그쪽 부모님은 따님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불륜 저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상간녀라는 그 어린 여자아이는 당돌했습니다. 조강지처 같은 거 나는 모르겠으니까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어라 하는 거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상간녀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돌아섰지만 저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한 입을 덮고 자식까지 낳고 살았던 남자에게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둥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졌죠. 회사 일에 집안일에 자식 일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지 폭발적으로 서름이 밀려와 마구 소리 지르며 울었더랬죠. 남편과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얼마 전 이혼 서류를 받은 날까지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에 처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그 사람 만났다면서 어린 여자애한테 그렇게까지 얘기 들었으면 이제는 당신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좋게 헤어지고 싶었어. 훈이 생각해서라도 좋게 이별하는 부모 모습 보여주고 싶다. 개소리 아닌가요? 그 자식은 제가 상간녀와 만났던 그날 저런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제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외치는 두 인간을 보며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겠다는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한테 합의 이혼이라는 우대를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양육권도 지키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해서 내가 챙길 건 다 챙겨오자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특히 남편에게는 제가 양도한 회사 지분을 찾아올 필요가 있었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할 수 없었고요. 변호사 말로는 회사 재산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재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재산 분할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은 상관없고 전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도 반이라도 꼭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라고 했어요. 제가 그 재산을 증가하는 것에 이바지했기에 회사 지분을 평가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유리한 건 바르다고 하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은 대체 어디로 들은 거야? 참,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좀 알아들어야지. 내가 이래서 너한테 마음이 떠났던 거야, 알아? 너는 꼭 그렇게 너 잘났다고 짓거리면서 네가 이겨 먹어야 속이 편하지? 굳이 이혼 소송까지 가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거냐고. 남편은 몇 번이고 찾아와서 이혼 소송까지 할 거는 뭐가 있냐?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 구태여 재산까지 분할할 거 있냐 등 자신이 불리해지니 협박과도 같은 말들을 퍼붓고 가고는 했어요. 1년이 넘어가는 오랜 소송이었고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남편에게는 회사 지분의 반을 재산으로 분할하도록 판결이 나서 8억 남짓한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권 소송에서도 제가 친권을 가지고 남편의 수입과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고요. 생각보다 이혼 소송이 길어진 게 지긋지긋했는지 상대방들도 판결에 따라 빠르게 돈을 주더군요. 꿈에서도 안 보고 싶은 사이가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언니랑 같이 일을 해야지 누구랑 일해. 우리 다 엿먹어보라 하고 나왔어.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창립 구성원들은 남편 놈이 대표로 있던 원래의 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뛰쳐나왔답니다. 회사의 주축이었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니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에 저의 제과점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신생 브랜드를 경영한다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전 남편이 바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 다 빼가고 회사 새로 차리니까 살만한 거 보지? 너희 거래처도 다 빼갔더라. 아주 순 도둑년이네. 혼자 바르고 깨끗한 척하다니 이렇게 복수를 해? 내가 너희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너희가 뒤통수 친 거 다 까발릴 거야. 알아? 그게 왜 거래처를 빼앗은 그거로 생각해? 야,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 회사도 거래처들도 모든 게 다 내가 일군 거야. 너는 그냥 바지 사장으로 거기에 어영부영 앉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까? 네가 왜 이전에 그렇게 여러 회사에서 잘렸던 건지? 너는 그냥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거야. 그냥 네가 가진 말로 어떻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오겠지. 대충 어영부영 말장난해서 속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만 찍게 하면 그만이겠지 하는 그딴 거지 같은 심리로 일했으니까 네가 잘린 거라고. 네가 사람이면 사람답게 생각을 해. 네 분수나 알라고.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네가 거기 앉아있는 거 네 능력 아니야. 네가 내 뒤통수 치면서 앉은 거지.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기존 제 사업체의 창립 멤버들을 알고 저를 알았던 거래처 업체와 가맹점주들이 그 자식한테서 다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이 경영을 똑바로 하고 점주들한테도 거래처들한테도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거지같이 일처리를 해놓고는 제가 뒤에서 조작을 했다면서 그 자식은 저를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놈은 저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의 신생 사업 브랜드로 가맹점을 옮긴 기존의 가맹점주님들이 그 자식이 했던 갑질에 관련해서 고소를 해주셨고 그놈은 그게 무서워서 고소를 취하했죠. 자기가 저지른 일 그대로 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받은 업보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소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정도 더 흐른 뒤에
그놈은 제게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에요. 혜정아, 나 이혼당했다? 그 망할 년, 그 나쁜 년이 나 개털됐다고 하면서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너도 다 꺼져라. 내 돈만 보고 들러붙은 년 나도 싫다. 그랬더니 진짜 이혼하자고 서류 보낸 거 있지. 나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회사도 망하고 나 있잖아. 결국에 파산 신청도 했어. 혜정아, 내가 너랑 훈이한테 못난 짓 한 거 그거 내가 벌 받나 봐. 나 어떡하지? 혜정아,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너는 내 편이잖아. 내가 미워도 너는 우리 엄마 좋아했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 네가 우리 엄마 간병한다고 나한테 사업 맡겼을 때 그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제발 도와줘. 너는 나 버리지 말아줘. 저게 대체 무슨 개소리인 걸까요? 시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회사를 맡아달라고 한 거를 그 자식은 마치 자기가 저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것이었죠. 결국에는 불륜을 저질러서 이룬 가정은 파탄이 났고 그 자식은 경영도 제대로 못해서 회사도 말아먹었습니다. 그 자식과의 통화에서 마음 아팠던 건 하나 있었네요. 내가 힘겹게 일궜던 회사가 사라진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걸고 넘어졌다가 아이 얘기를 하면서 걸고 넘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그놈이 제게 했던 얘기는 하나였어요. 다시 자기랑 살자는 것, 그것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그 자식이 인간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인간 이하, 쓰레기로 보였어요. 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진짜 하늘 아래 너같이 이기적인 놈은 없을 거야. 아무리 남자들이 결혼할 때 또 다른 엄마를 찾는다지만 넌 많이 심해. 정도 끝하라고. 내가 몸과 마음이 망가지도록 해줬으면 잘 살아야지. 네가 잘나서 해준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게 부모였고 네가 내 아들 아빠라서 해준 거야. 이젠 그 어느 것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내 앞에서 악어의 눈물은 흘리지 말자.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도 않니? 훈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래, 마침 잘 됐다. 훈이가 너랑 만나기 싫대. 주말에 아빠 보러 가는 거 싫다고 하더라. 변호사 만나서 훈이가 아빠랑 얼굴 보는 거 싫다고 했다고 그거 같이 얘기할 거야. 너한테 면접 교섭권 이제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랜만에 보는 애 앞에 앉혀두고 술이나 퍼마시면서 네 신세 한탄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니? 너 훈이한테 정말 큰 실수한 거야. 혜정아, 여보, 훈이 엄마 끊지 마, 끊지 마. 애를 앉혀두고 술이나 퍼마시던 놈은 자기 아들한테까지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2번 다시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자식이 아이를 앉혀두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무리 물어봐도 아이가 말을 안 해줬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 자식이라면 자기 아들 앞에서 엄마인 제 욕을 하고도 남을 놈이니 말입니다. 결국 그놈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을 그대로 돌려받고야 말았어요. 회사도 잃고 가족도 잃고 아들한테까지도 외면을 당하고야 말았죠. 물론 그 업보는 저도 받은 셈이었죠. 10몇 년 만에 제 남편이었던 사람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던 게 저의 업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전 남편이란 놈은 제게 종종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죽겠다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죠. 300만 원 되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나쁜 아빠 리스트에 올랐던 그 인간. 저는 그 인간과 더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 양육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이 주지 않아도 내 아들은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을 보지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없었지만 그 인간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랑 그 인간이 만났던 게 동호회였으니 말이에요. 아이고, 말도 마. 지난번에는 희선 씨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더라. 돈을 빌려줄 수야 있지. 그런데 빌려주면 뭐하냐고. 어? 그거를 갚기를 하나 아니면 갚을 노력을 하기라도 하나. 그저 자기한테 왜 탁달하냐고. 술 잔뜩 취해서 욕짓거리나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이나 얻어먹고 다니지. 남편은 일용직에 전전하며 다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 다니면서 잘 갚지도 않아 여러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 것 같은데 참 애아빠였던 사람이 급고를 하고 산다니 마음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저와 아이를 보고 갔습니다. 그건 저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아이도 그런 것 같고요. 아이한테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다만 아이가 아빠를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든 만나게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이와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과 의견을 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그런 인간 아이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지만 아빠가 근처에 얼씬거리고 난 뒤에 아이를 보면 아이 눈빛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아빠도 아니고 살아있는 아빠를 아이가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사연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의 조언과 의견을 기다릴게요. 마냥 혼만 내지 마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순간의 사랑에 눈이 멀어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상처받는 일은 만들지 않으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랄게요.